유하, 이번 시간에는 치료적 의사소통과 비치료적 의사소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 첫째, 치료적 의사소통의 특징; 두 번째, 치료적 의사소통의 종류; 세 번째, 비치료적 의사소통의 종류입니다. 먼저 치료적 의사소통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치료적 의사소통의 뜻이 뭘까요? 치료적 의사소통의 의미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자와 의사소통할 때 하면 좋은 의사소통 방법이 치료적 의사소통입니다. 간단하다 맞죠? 이제 특징을 보겠습니다. 밑에 줄부터 보겠습니다. 단순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그 이상이다. 말 그대로 정보만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보 전달은 물론이거니와 관계를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좋은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그리고 밑에 박스들을 보겠습니다. 박스 내용들을 미리 요약드리면 의사소통을 할 때는 아무 말,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다. 다 방법이 있다는 말들입니다. 이 말을 베이스로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왼쪽부터 규칙과 범위의 경계가 있다. 대화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범위의 경계가 있다는 말은 선 지키라는 겁니다. 선 넘지 마라. 둘째, 대상은 개인, 가족, 집단이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대상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문제중심적 대화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다룬다는 뜻입니다. 딸은 잡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넷째, 양식화되어 있고 목적이 있다. 매뉴얼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정신질환자와의 관계에서 치료적 의사소통이 중요한 이유라고 나와 있네요. 말 그대로 중요한 이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많고 자기 표현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분들이 이렇기 때문에 치료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입 밖으로 꺼내는 말이 아닌 행동과 몸짓으로 의사소통한다는 겁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말로 하는 제대로 된 의사표현이 없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자분들은 몸짓, 눈빛만으로 과도하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나를 해치려고 텔레파시를 보냈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표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모르고 오해를 유발하는 행동을 더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비판 없이 들어준 경험이 부족하다. 온전치 않은 정신 상태에서 말을 하다 보면 망상이라던가 환각 이런 거를 호소하기도 하는데, 이런 걸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아서 스스로 의사소통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 몰입되어 있다. 대상자 자신 또한 남의 말을 듣는다기보다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의사소통이 더 어렵겠다 맞죠? 그리고 네 번째, 대인관계를 증진시켜 환자 개인의 성장 발달을 꾀한다. 치료적 의사소통의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환자분들과 치료적 의사소통이 필요하겠다 맞죠? 다음으로 치료적 의사소통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종류가 많아 보여도 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의사소통할 때만 써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한번 써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개방적 질문. 개방적 질문이란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질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기분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좋아요, 나빠요, 시원해요, 섭섭해요 등 대답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맞죠?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 개방적 질문입니다. 반면 대답이 예, 아니요로 정해져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폐쇄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분이 어때요가 아닌 기분이 좋아요라고 묻는다면
대답이 네 아니오와 같은 단답형으로 끝나겠다 맞죠? 우리가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는 폐쇄형 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개방형 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개방적 질문이 좋습니다. 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소개팅 할 때도 마찬가지겠다 맞죠? 다음으로 경청을 보겠습니다. 경청은 한마디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며 손을 잡아준다거나 적극적인 공감을 표현해주면 더 좋습니다. 오른쪽에 명료화를 보겠습니다. 대상자의 표현이 불분명할 때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시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라던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라고 확인하는 것도 명료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반영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언급되는 치료적 의사소통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반영은 원래 거울처럼 비춰준다는 뜻입니다. 그림 밑에 보시면 대상자가 나타낸 느낌이나 내용을 다른 용어로 다시 표현한다 돼 있죠. 이렇게 하면 대상자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대상자는 스스로 자기 모습을 알게 되고 또 상담자가 내를 이해해주고 있구나 하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대상자가 했던 말을 표현만 살짝 바꿔서 그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상자가 했던 말을 옳다 그르다 평가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앞에 봤던 경청이랑도 살짝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남녀가 싸우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경청, 반영이 안 돼서라고 합니다. 특히 남자가 반영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직장에서 동료랑 싸우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하소연을 합니다. 걷다 대고 남자들은 이거는 걔가 잘못했고 저거는 네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단판을 지어라. 안 그럴 거면 때리치아라. 요라면서 경청을 충분히 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고 반영을 적용해서 대답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직장 동료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렇게 해서 화가 많이 났겠구나. 이런 식으로 대상자가 느낀 감정을 표현만 살짝 바꿔서 대답하면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이번에는 침묵이 있습니다. 침묵이 주는 이미지는 뭔가 할 말 없을 때, 화났을 때, 잠 올 때, 싸할 때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적절한 침묵은 밑에 환자나 직원에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침묵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다. 헷갈림 주의. 다음으로 요약이 있습니다. 요약은 대화가 끝난 뒤 느낌이나 사고들을 정리해준다 돼 있다 맞죠? 저도 수업 끝날 때쯤 배운 거 정리해드리듯이 정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침묵도 정리한다고 돼 있고 요약도 정리한다고 돼 있고 이거 어떻게 구분할까요? 여기서 꿀팁. 침묵은 입 다물고 정리하는 거고 요약은 말하면서 정리하는 겁니다. 침묵은 시간을 준다고 했으니까 혼자 입 다물고 정리. 요약은 정리해 준다고 했으니까 말하면서 정리. 다음으로 비치료적 의사소통의 종류에 대해 보겠습니다. 비치료적 의사소통은 대상자와 소통할 때 안 좋은 소통법입니다. 아까 전에 잠깐 나왔던 비치료적 의사소통 방법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폐쇄적 질문이란 게 있었죠, 아까. 자, 이거 말고 뭐가 있는지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안심부터 보겠습니다. 안심시키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심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안심을 시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험 일주일 전에 모의고사 점수 20점 나왔는데 걷다 대고 제가 합격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런 것이 안심입니다. 오른쪽에 비난을 보겠습니다. 대상자의 행동 혹은 생각을 비난, 말 그대로
비난하는 겁니다. 다음은 충고를 보겠습니다. 충고도 뭔가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충고를 한다는 것은 대상자보다 높은 위치에 있음을 암시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탐지가 있습니다. 탐지는 대상자에게 꼬치꼬치 신문하듯이 묻는 겁니다. 집 있나, 차 있나, 얼마 번호, 소개팅 금기 질문 중에 하나 담았죠? 마지막으로 방어가 있습니다. 생선 아닙니다. 방어는 대상자 또는 가족들이 직원이나 기관에 대해 하는 말을 방어한다고 돼 있네요. 예를 들면 환자가 병원에 대해 비난을 할 때 말을 끊고 우리 병원이 최고다. 전 직원이 환자를 잘 돌본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뭐가 나쁜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방어는 자칫하면 대상자의 불평할 권리를 뺏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사소통 종류에 대해 알아봤는데 현실적으로는 치료적 의사소통이 안 먹힐 때도 있고 비치료적 의사소통을 써야 할 경우도 많더라고요. 우리는 되도록이면 치료적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은 하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의사소통법을 쓸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로 보겠습니다. 문제. 치료적 의사소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문제중심적 대화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었다 맞죠? 다음. 우울증 환자가 약을 먹어도 기쁘지 않다고 호소한다. 적절한 치료적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약을 먹어도 호전이 되지 않아 우울하시군요. 치료적 의사소통 기법 중 무엇을 쓴 것일까요? 반영이죠. 대상자가 느낀 감정과 생각을 표현만 살짝 바꿔서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대상자도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했다 맞죠? 다음. 치료적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방어적 반응입니다. 주로 직원이나 기관에 대해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방어적 반응을 취할 수 있다고 했죠. 방어적 반응은 자칫하면 대상자의 비판할 권리를 뺏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보기도 보겠습니다. 5번. 5번은 침묵은 좋은 의사소통 방법이다. 맞죠? 침묵은 좋은 거다. 헷갈림, 주의.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알자. 첫째, 오늘 배운 치료적 의사소통 중에서 가장 좋은 대답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반영입니다. 대상자가 말한 것을 표현만 살짝 바꿔서 그대로 말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침묵은 치료적 의사소통에 포함이 됩니다. 소개팅할 때 침묵하면 망하겠지만 환자와 의사소통할 때는 적절히 사용하면 좋습니다.